146페이지에 오늘 이상한 선생님 나가볼게요. 자, 이상한 선생님. 자, 일단 갈래는 소설인데 우리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소설의 특성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서술자를 찾고 왜 이런 서술자를 설정했는지 이 서술자가 주는 효과도 알아야 되고 또 특히 우리 3단원 같은 경우는 대단원 제목이 개성이 드러난 표현이야. 여기 사용된 표현 방법, 특히 2단원에서는 풍자가 아주 중요한데 풍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갈래가 소설이니까 소설의 특성이 먼저 나오고 있죠. 자, 먼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설이란 대서소설 갈래 특성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자 현실에 있음직하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개연성이라고 불러. 개연성 소설의 특성입니다.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이다 라는 거. 자, 그런데 이거를 뭐 했어? 글쓴이가 상상해서 꾸며 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어떻다? 진짜가 아니라 허구예요. 허구성. 자, 그래서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상상해서 꾸며 쓴 글. 우리 개연성 있는 허구를 소설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소설의 특성하면 개연성과 허구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고 그 시대 상황 안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보여주고 이 인물들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냐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가? 삶의 진실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만 더 쓸까? 바로 삶의 진실을 다루는 글이다 라는 점에서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실성이라고 불러요. 그 소설의 특성으로 중요한 거. 첫 번째 개연성, 두 번째 허구성, 또 삶의 진실을 다루는 세 번째 진실성. 그래서 여기서 진실은 진짜다가 아닙니다. 소설은 상상으로 꾸며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한다. 자,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소설의 3요소 하면은 뭐가 소설의 3요소냐면 일단 소설의 3요소라고 하면 주제, 구성, 문체. 이게 소설의 3요소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소설을 쓰려고 그래.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내가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게 주제야. 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내 생각을 전달하겠어. 이게 주제야. 자, 주제를 정하고 나면 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짜야 되겠지? 이야기를 짜는 게 구성이야. 그래서 구성의 3요소에 이 세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짤 거야. 누가? 바로 인물들이 어디에서 자, 시간과 장소와 같은 배경을 정하고 여기에서 어떤 갈등을 해소해 나갈 건지 사건을 정해야겠죠? 자, 구성할 때 뭐 들어간다? 인물과 사건, 어떤 일을 어디서 벌인다 라는 것을 짤 거야. 다 가짜 쓰면 이제 글로 써야겠죠? 글을 쓸 때 나타나는 나의 말투, 말로 하면 말투고 글로 쓰면 문체라고 해요. 그래서 나만의 말투로 글을 써 나갈 거야. 그래서 소설의 3요소 하면 주제, 구성, 문체. 그럼 구성의 3요소는 뭐예요? 인물, 사건, 배경. 보통 얘네들을 뭐 달달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이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설 구성의 요소는? 이라고 물어보면 일단 구성의 요소는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 3개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소설 구성의 요소,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 3가지가 소설 구성의 요소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이번 단원에서 우리 표현 방법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뭐가 나온다? 바로 풍자예요. 자, 풍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풍자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어야 돼? 부정적인 대상. 뭔가 모순되어 있거나 나쁜 놈이거나 나쁜 이런 세태. 요런 것이 나타나야 돼. 근데 대상이
약한 앤데 나쁜 놈인 거? 걔네들은 그냥 혼내주면 돼. 그러니까 풍자할 필요가 없어. 어떤 애? 쎄! 너무 센 애야. 내가 직접 혼내줄 수 없어. 이럴 때 이거 잘못됐어. 라고 알려줄 때 쓰는 게 풍자야. 근데 이 풍자를 쓰려면 모든 사람이 다 맞아 저거 잘못이야 라는 생각이 있어야 풍자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저거 잘못인데? 라고 내가 비틀고 비꼬고 막 우스꽝스럽게 나타내는데 사람들이 그 잘못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 그러면 풍자의 효과가 안 나타나. 다 나쁜 놈이다. 다 이거 잘못됐다. 요런 인식이 있어야 돼. 그때 바로 그 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 과장하거나, 과장이라는 건 더 크게 나쁜 행동을 아니면 나쁜 현상을 더 크게 나타내주거나 왜곡하고 비꼬면서, 그래서 뭐 할 거게? 웃음을 유발해요. 자, 우리 여기서 포인트는 웃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웃기다는 건 와 깔깔깔 너무 배꼽 작게 웃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참 저 나쁜 놈 꼴 좋다 약간 이런 통쾌한 웃음, 아니면 조롱의 웃음, 비웃음, 요런 거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웃어서 뭐 할 거야? 어떤 이런 대상,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을 폭로하고, 자, 폭로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야, 이거 진짜 나쁘지? 그러니까 고치자, 개선의 목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로해서 뭐 할 거다? 비판하고 이것을 옳은 방향으로 고쳐 나가게끔 하는 것이 풍자예요. 자, 풍자를 쓰면 웃겨요. 그래서 읽는 이가 맞아. 이런 모습 참 우스꽝스럽고 참 웃긴 녀석이야. 참 나쁘다. 자, 이렇게 공감대를 가질 수 있고요. 자, 개인이나 사회의 부조리나 어리석음 같이 나쁜 것을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강하다. 왜냐면 직접 야 저거 잘못됐어 라고 말할 때 말하는 이도 되게 부담이 있어요. 듣는 이는 어때? 기분이 나빠버리지? 그러면 좋게 바뀔까? 안 바뀔 거야.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풍자의 대상은 대체로 센 상황이라고 그래서 세. 그러니까 직접 비판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 웃음을 사용해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옳은 방향으로 고쳐 나가려고 하는 것. 요것이 풍자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소설이라고 해서 우리 풍자소설 볼 겁니다. 자, 풍자소설은 사회나 인생의 모순되고 불합리한 점을 날카롭게 폭로해서 비웃는 내용의 소설을 풍자소설이라고 부를 거다. 자, 그럼 어떻게 풍자할 거냐? 자, 혼란하고 부조리한 사회 상황에서 기회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의 생각이나 처신 같은 것들을 풍자할 건데, 이때 대상의 외모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고, 대체로 이 외모 묘사만 봐도, 외양 묘사만 봐도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거든. 그래서 외모를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약간 비꼬거나 비웃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인물의 묘사를 했을 때 과장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이 인물은 부정적인 대상, 풍자의 대상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봉산탈중과 같이 우리 고전 작품들을 보면 풍자의 대상이 되는 양반 삼형제가 그 언청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 한자로 여기 뭐라고 하지? 인중 알죠? 인중 부분이 메꿔져 있지 않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뜯어져 있는, 그러니까 신체적인 장애를 지닌 것처럼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 팔도 그렇게 생겼고. 왜? 부정적 인물, 약간 비꼬기 위해서 그렇게 과장되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뭐 미스터 강이라는 소설을 봐도 얘도 풍자 소설인데 거기도 보면 약간 얼굴이 쥐같이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뭐 얼굴이 뭐 어떻게 돌아갔다든지 코가 삐뚤어졌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 그런 인물들이 보통 풍자의 대상이라는 걸. 그러니까 외모만 봐도, 외모 묘사만 해도 얘를 웃기게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이 대상은요 실제보다 더 과하게 부풀려줘야 우리가 더 세게 오겠지. 그래서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아주 우스꽝스럽게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얘를 낮잡아보고 비웃고 놀리고 조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서술자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제목이 이상한 선생님인데 바로 이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생, 어린아이가 저 선생님 이상해 라고 서술한단 말이야. 바로 서술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존재로서 누가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나 주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 특히 이 현실을
제대로 통찰하는 인물과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말해주는 인물의 서술은 완전히 다르겠죠. 또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얘기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인물이 서술할 때 완전히 달라질 거야.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했을 때 역사의식이 있고 민족의식이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세상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라고 서술할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럼 뭐라고 하게? 일제강점기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한 세상이야. 우리 채만식의 태평천하 같은 경우에도 거기 나오는 인물이 일제강점기에 야 이렇게 태평한 세상인데 태평천한데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렇게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요걸 좀 봐줘야 돼. 자, 우리 서술자는요. 작가가 소설 속에 내세운 대리인입니다. 작가 대신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자, 나라고 나오면 1인칭이고 나가 안 나오면 3인칭인데 자, 그러면 1인칭의 경우에도 내가 갈등의 당사자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갈등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우리 여기서는 이 선생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인 내가 선생님을 관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우리 서술자가 누구라고? 어린아이라고 했어. 이 효과 꼭 알아두세요. 어린아이로 내세운 효과. 자, 어떤 효과가 있다? 자, 보이는 대로밖에 서술 못해. 왜? 얘는 뭘 잘 모르니까. 어리니까. 자, 그래서 어때요? 자, 그냥 보이는 대로 관찰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다루게 되죠. 자기 생각은 뭘 잘 몰라. 그럼 독자가 판단하도록 더 만들어줄 수 있어. 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뭘 잘 모르니까 자, 얘가 좀 어리니까 읽는 이의 웃음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자, 비판하려는 대상의 부정적 면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서술자를 설정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여주고 또 독자로 하여금 웃기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 진짜 나쁘네 라는 것을 더 강하게 보여준다 라는 것. 자, 그럼 우리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제목은 이상원 선생님이고요. 자, 누가 썼어요? 채만식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아까도 약간 태평천하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자, 소설가이자 극작가다. 일제강점기에 활발하게 활동한 소설가로 풍자성이 짙은 작품을 주로 썼다. 라는 건데 우리 이 채만식 작가 같은 경우도 좋은 작품을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요. 일제강점기 때는 이런 작가들, 시나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굉장히 젊은이들 그리고 특히 젊은 지식인층들에게 굉장히 열렬한 환호를 받았어. 인기가 되게 많았단 말이야.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제를 찬양하는 글을 쓰도록 많이 억압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냥 나 이럴 거면 글 안 써. 절필을 벌인 작가도 많고 어쩔 수 없이 변절을 하고 일본에 찬양하거나 일본의 전쟁에 젊은이들을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쓴 작가들도 있는데 바로 채만식도 중간에 잠깐 변절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도 중간에 잠깐 변절을 하긴 했었는데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자신의 잠깐의 약간 친일했던 그 행위를 반성하는 민족의 죄인 뭐 이런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 풍자 소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풍자의 대상은 이 선생님입니다. 특히 서술자는 어린아이니까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풍자 효과를 더 높여줄 거라고 했어요. 자, 우리 그럼 발단입니다. 자, 우리 소설이 나오면 구성 단계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 발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 발단. 자, 발단은요, 바로 소설의 시작이죠. 자, 그래서 인물이나 배경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실마리, 단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자,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부분이다. 자, 시작으로 들어가 볼까? 자, 우리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자, 우리라고 나왔죠? 1인칭이죠. 우리는 1인칭입니다. 바로 1인칭 시점이라는 게 보이고 있고요. 자, 얘가 우리 선생님 참 이상해. 자, 뭐 어떻다?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박 선생님은 생긴 것부터가 무척 이상하게 생긴 선생님이었다. 우리 아까도 말했지? 인물의 외양 묘사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생겼어. 그럼 뭐라고? 부정적 인물일 거라고 했어. 자, 그럼 어떻게 이상하게 생겼는지 되게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한번 볼까? 키가 한 뼘이라 한 뼘. 한 뼘짜리 키 말이 안 되죠. 자, 키가 그만큼 작다는 얘기지.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 뼘밖에 안 돼서 뼘새 또는 뼘박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박 선생님의 키는 키 작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작은 키였다. 그래서 엄청 작았다는 거. 일본 정치 때, 자, 일제강점기, 자, 그때 혈서로 지원병을 지원했다.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자, 이 인물의 외모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혈서, 피로, 자기 피로, 나 일본을 위한 전쟁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체격 검사에서 키가 제 척수에 그 기준점에 차지 못해 낙방이 되어다 떨어졌다면, 그래서 땅을 치고 울었다면, 자, 지원병을 지원했는데 떨어지니까 막 땅을 치고 울었대. 그럼 이 사람 이런 행동을 왜 말해주는 거니? 키가 작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친일파다. 친일행이라는 사람이다. 자, 친일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을 위한 전쟁에 나가고 싶었는데 나가지를 못해서 막 울었단 말이야. 바로 친일적인 인물. 자, 나름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지식인이라면 어떤 역사나 사회적인 이런 돌아가는 것을 다 이해를 하는 인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한다? 아주 나쁜 인물이죠. 자, 계속 보면 자, 땅을 치고 울었다면 얼마나 작은 키인지 알 일이다. 그런 작은 키에 몸집은 그저 한 줌만 하고 가. 남자인데 몸은 굉장히 얇아. 이 한 줌만한 몸집, 그 한 뼘만한 키 위에 깜짝 놀랄 만큼 큰 머리통이 위태위태하게 올라앉아 있다. 그래서 박 선생님 또 하나의 별명은 대갈장군이라고도 했다. 머리통이 그렇게 큰 박 선생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또한 여느 사람과는 많이 달랐다. 아까 그 겉으로 멀리서만 봐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머리가 엄청 크고 몸이 얇은데 키는 한 뼘이란 말이야. 근데 가까이 가서 이제 얼굴을 보면 또 얼마나 이상하게 생겼냐. 뒤통수와 앞니마가 툭 내솟고 내솟은 좁은 이마 밑으로 눈썹이 시꺼멓고 왕방울 같은 두 눈은 부리부리하니 정기가 있고도 사납고. 자, 그러면 뭔가 빛이 나는데 굉장히 싸나운 눈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 소설 나오면 단어 뜻도 꼭 알아줍니다. 코는 매부리 코요. 입은 매기입으로 귀 밑까지 넙죽재지고 목소리는 쇠꼬챙이로 찌르는 것처럼 쨍쨍하고. 자, 어때요? 자, 지금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이 인물이 풍자의 대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먼저 박 선생님을 먼저 얘기해줬고, 자, 뼘박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은 만나면 싸움이었다. 자, 박 선생님이 풍자의 대상이었고요. 아이고, 나 왜 여기까지 내려오니? 소리. 여기까지 가야죠. 나달락 가야죠. 이런 대갈 장군인 뼘박 박 선생님과 부정적 인물, 아주 정반대로 생긴 이가 강 선생님이었다. 자, 지금 봐봐. 여기서도 정반대로 생겼대. 그러면 인물이 정반대에 있는 인물, 대조적인 인물. 자, 박 선생님은 그러면 부정적이고 풍자의 대상이라면 강 선생님은 긍정적인 인물. 그래서 오히려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시켜줄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이제 강 선생님은 어떤지 외양 묘사가 나오겠죠? 강 선생님은 키가 크고 몸집도 크고 얼굴이 너부릇하고 넙죽하다. 얼굴이 검기는 해도 순하여 사나움이 든다고 사납게 안 생겼고 눈은 더 순하고 허허 웃기를 잘하고 별로 성을 내는 일이 없고 아무하고나 장난을 잘하고. 강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은 부정적 인물, 강 선생님은 긍정적 인물로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해서 박 선생님을 부각시킬 거다. 자, 뼘박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은 만나면 싸움이었다. 하학을 하고 학교를 마치고 우리가 청소를 한 교실을 둘러보다가 또는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럿이는 보지 않는 곳에서 말이다. 두 선생님이 만났다 치면 강 선생님은
괜히 장난이 하고 싶어. 강 선생님은 장난이야. 박 선생님을 먼저 건드리곤 했다. 하나는 커다란 몸집을 해가지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누구? 강 선생님. 하나는 한 뼘만한 키에 그 무섭게 큰 머리통을 한 얼굴을 바싹 대들고는 사나움이 졸졸 흐르면서 자 이건 박 선생님. 그렇게 마주서서 싸우는 모양은 마치 큰 숙회와 큰 숙회는 강 선생님, 조그만 고양이는 박 선생님 마주 만난 형국이었다. 그래서 강 선생님을 숙회에다가 박 선생님은 조그만 고양이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소주제 넣어볼까? 자, 소주제는요.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외모와 성격을 소개하고 있어요. 외모 및 성격. 자, 그럼 우리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인물과 배경 소개 나온댔죠? 강 선생님과 박 선생님,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 인물 나왔고 배경은 선생님이니까 학교인데요. 아까 일본 정치 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일제강점기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 자, 박 선생님은 작은 키에 사납게 생겼다. 자, 그러면 강 선생님은 어떻게 생겼냐? 키가 크고 순하게 생겼어요. 성격은 어때요? 박 선생님 옹졸하다가 보니 속이 좁다. 화를 잘 내고 강 선생님은 마음이 넓고 여유로우며 온순하다라는 인물 소개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전개로 넘어가 봅시다. 전개. 다음 페이지. 자, 전개가 나오면 전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나 사건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것이 펼쳐져 가는 그런 단계를 전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개는 뭐다? 갈등 혹은 사건 또는 갈등 자, 이런 것들이 점차 펼쳐진다 혹은 드러난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다른 학교에서도 다 그랬을 테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그때 말로 국어라던 일본말. 자, 그럼 여기서 그때 말로 국어라던 일본말이라고 했으니까 국어가 나라 국자잖아. 그럼 그때는 언제다? 바로 일제 강점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일제 강점기야. 자, 그 일본말로만 말을 하게 하고 엄마, 아빠 할 적부터 배운 조선말은 아주 한마디도 못 쓰게 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일본은 어땠다?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죠?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일본의 탄압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일본의 탄압.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주제소의 순사, 면의 면석이 도, 평의원을 안, 송주사하고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 주제소, 순사 자, 이거 뭐게? 자, 얘도 시대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바로 시대적 배경. 자,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재를 골라라 하면 주제소랑 순사. 자, 시대적 배경 보여주고요. 자, 그리고 또 군이나 도에서 연설하러 온 사람, 그러니까 공직에 있거나 아니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조선 사람끼리 만나도 척척 일본말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 다른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과 만났을 때 말고는 다들 조선말로 말을 하고
그래서 학교 문 밖에만 나가면 만판, 온통 한 가지로, 자 단어 듣고 알아들었어. 온통 조선말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더구나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아버지, 언니, 누나. 자, 언니, 누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언니는 동성의 손 윗사람. 동성. 그러니까 형을 말하는 겁니다. 얘 남자애거든. 남자애가 자기 위에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를 때 동성. 같은 성별. 이때 언니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 형이야, 형. 그래서 옆에 누나 다시 나오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언니. 자, 이건 동성의 손윗사람. 누나, 아기 모두들 조선말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 운동장에서 우리끼리 놀고 할 때에는 암만 해도 일본말보다 조선말이 더 많이 더 잘 나왔다.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서는 못하게 탄압했지만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조선말이 더 편하고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학교에서고 학교 밖에서고 조선말로 말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들키는 날이면 경치는 판이었다. 경을 친다. 아주 혼난다. 아주 호되게 혼이 난다. 라는 거야.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밝히는, 그러니까 제일 심하게 이걸 못하게 하는 선생님이 뼘박 박 선생님이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심하게 조선말을 못 쓰게, 자기도 조선 사람인데 조선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의 이런 탄압이나 통치에 앞장서는 인물, 그러니까 친일적인 태도를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죠.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일본 선생님은 나무라기만 하고 많은 수가 있어도 뼘박 박 선생님은 절대로 용서가 없었다. 나도 여러 번 혼이나 보았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조선말을 쓰다 걸려서 박 선생님한테 여러 번 혼이 났어. 한 번은 상준이 녀석과 어떡하다 쌈이 붙었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구르면서 이 자식아 저 자식아 죽어봐 때려봐 하면서, 자 조선말 하면서 한참 때리고 제기고 팔꿈치 같은 걸로 찌르고 하는 참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호란, 갑자기 선생님이 일본말 하면서 혼을 내요. 호란, 조생구대 갱가스루 야스가 이룰까 하고 있는데 가로하고 이놈아 조선말로 싸마는 녀석이 어딨어?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풍자적인 부분입니다. 뭐가 웃기냐? 애들이 싸우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뭐를 혼내야 돼? 야, 친구끼리 싸움하는 녀석이 어딨어?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야, 조선말로 싸움하는 녀석이 어딨어? 이거란 말이야. 자, 바로 싸운 걸 혼낸 게 아니라 조선말을 해서 혼냈다라는 것들이 약간 과장되게 친일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적인 면모, 친일적 태도. 자, 친일적 태도나 친일적인 면모를 좀 우스꽝스럽게 싸운 것으로 혼난 게 아니라 뭐다? 혼을 내지 않고 조선말을 썼다고 혼을 낸다. 그러니까 나무랄 때, 야 너네 왜 싸워? 하고 나무라거나 혼을 내면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조선말을 써? 싸울 때 왜 조선말 써? 자 이거죠. 하면서 두둑발길로 넓적다리를 걷어차는 것. 정신없는 중에도 뼘박 박 선생님이었다. 우리 둘이는 그 자리에서 뺨이 붓도록 따귀를 맞았고 공부 시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시간 동안 변소 청소를 했고 그리고 조행 점수, 태도 행실, 그러니까 뭐 태도 점수죠? 자, 태도 점수를 듬뿍 깎였다. 바로 어떻다? 박 선생님의 태도 보여줍니다. 그럼 이거 반대되는 강 선생님은 일본말에 대해서 조선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넘어가면, 자 이렇게 뼘박 박 선생님한테 제일 중한 벌을 받는 때가 언제냐 하면 조선말로 짓거리다가 들키는 때였다. 자 그러니까 어떻다? 박 선생님은 일제의 어떤 그런 탄압이나 이런 데에 동조하고 그것에 앞장서는 인물이다. 동조한다. 자
강 선생님은 그와 반대로 아무 시비가 없었다. 교실에서 공부를 할 때 빼고는 그리고 다른 선생님 그 중에서도 교장 이하 일본 선생님들과 뼘밥 박 선생님이 보지 않는 데서는 강 선생님은 우리한테 일본말로 말을 하지 않았다. 자, 그럼 일본말을 안 써요. 우리들이 일본말을 해도 강 선생님은 조선말을 하곤 했다. 우리가 어쩌다가 선생님은 왜 국어, 일본말로 안 하세요? 하고 물으면 강 선생님은 웃으면서 나는 국어가 서툴러서 그런다 하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강 선생님은 일본말이 서투른 선생님이 아니었다. 자, 그러면 왜 일본말로 말을 하지 않을까? 우리 여기서 우리들이 강 선생님 우리한테 일본말로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들이 일본말을 해도 선생님은 조선말을 합니다. 자, 뭐예요? 적극적으로 막 나가서 싸우고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일제 탄압에 소극적이나마 저항하는 모습이야. 얘네가 조선말 쓰지 말랬잖아. 싫은데 우리가 조선 사람인데 왜 조선말을 쓰면 안 되지? 하고 저항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일제 탄압에 적극적으로 막 싸우지 못하니까 소극적이나마 저항하는 인물. 자, 그러니까 이 인물은 어떻다? 자, 약간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다. 민족의식. 그래서 민족의식을 지닌 인물이다. 자, 일본말이 서툴러서 그러는 게 아닌데 그냥 나 서툴러서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있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학습콕 가볼까? 자, 자신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일본말을 쓸 것을 강요하는 건 박 선생님이고, 자, 이와 대조적인 인물 강 선생님은 되도록 조선말을 사용하고 있죠. 자, 일본말 사용에 대한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박 선생님은 일본말을 써라. 자, 강 선생님은 주로 조선말을 씁니다. 자, 두 인물의 대조적인 태도로서, 자, 대조적. 그래서 뭐 했다? 박 선생님의 친일적 태도가 더 두드러지게 보여지게 하고 있다. 자, 이번에는 위기로 갑니다. 자, 위기로 가면 갈등의 고조 혹은 뭐 위기감 조성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해방이 되던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자, 배경이 바뀌었죠. 아까 일제강점기였죠? 바로 이제는 해방이 되던 바로 그 이튿날. 자, 그럼 이 소설의 배경은 일제강점기 말부터 해방 직후까지 가는 겁니다. 자, 해방이 되던 바로 그 이튿날이니까 언제니? 1945년 8월 16일인가 봐요. 8.15 광복이니까. 자, 8월이니까 여름방학으로 놀던 때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배경이 바뀌었죠? 자, 나는 궁금해서 학교에 가보았다. 다른 아이들도 한 50명이나 와 있었다. 우리는 해방이라는 말을 아직 몰랐고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점을 잘 몰라요. 바로 서술자가 누구다? 어린아이라서 뭘 잘 모른다. 자, 일본이 전쟁에 지고 항복을 한 것만 알았다. 선생님들이 그 중에서도 뼘박 박 선생님이 그렇게도 우리 대일본 제국은 결단코 전쟁에 지지 않는다고 기어코 전쟁에 이기고 천하에 못된 미국, 영국을 거꾸러뜨려 천황폐하의 위험을 이 전 세계에 드날릴 날이 머지 않았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을 했었던 그 일본이 자 이렇게 말해준 대로 그대로 얘기한단 말이야. 어떻다고? 객관적으로 더 전달할 수가 있고 이 인물의 부정적인 면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도 웃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리니까 뭘 잘 몰라. 분명히 이 대단한 일본이 나쁜 미국과 영국을 혼내줄 거라고 했는데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얘가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이 부분. 자, 뼘박 박 선생님이
요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럼 뼘박 박 선생님 어떻다? 바로 친일적인 태도. 자, 일본을 맹신하고 따른다, 추종한다. 자, 박 선생님은 일본을 맹신하고 추종하는 굉장히 친일적인 그런 인물이었는데, 근데 왜 졌지? 자, 어린아이기 때문에, 모르겠네. 하고 있자. 자, 직원실에는 교장 선생님과 두 일본 선생님, 그리고 뼘박 박 선생님, 이렇게 네 분이 모여 앉아서 초상난집처럼 모두 코가 쑥 빠져. 코가 빠지다.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니? 근심에 빠졌다. 기운이 빠졌다. 맥이 빠졌다. 자, 가지고 있었다. 왜? 그렇게 믿었던 일본이 망했다는 사실에 빠져있자. 넘어가시면, 자, 우리는 운동장 구석으로 혹은 직원실 앞뒤로 끼리끼리 모여서서 제가끔 아는 대로 일본이 항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6학년에 다니던 우리 사촌 언니, 사촌형 대석이가 뒤늦게야 몇몇 동무와 함께 떨떨거리고 달려들었다. 대석 언니는 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 인물 제시 방법. 인물이 성격이 어떻고 지금 감정이 어떻고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 제시 혹은 직접 제시. 자, 직접 제시는 뭐냐면 우리 텔링이라고 합니다. 텔링. 영어 너무 이상하게 썼니? 못 알아볼 것 같은데? T-E-L-L-I-N-G 알죠? 자, 말하기 기법이에요. 말하기 기법. 누가 말해줄 거냐면 서술자가 말해줄 거야. 서술자의 말 또는 해석. 얘가 그냥 말을 해버려. 얘는 지금 기분이 이래. 얘는 성격이 이래. 라고 말해주면 직접 제시. 반대로 간접적 제시 혹은 간접 제시. 얘는 보여주기. 쇼잉입니다. 쇼잉. 쇼 알지? 쇼. 자, 뭘 보여줄 거냐?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 인물의 그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보여줘서 독자가 스스로 이 인물에 대해서 판단하게 만드는 게 간접 제시예요. 그럼 지금까지 박 선생님이 어떤 인물인지는 이 박 선생님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독자가 봤을 때 아, 이 사람 완전 친일적인 인물이네. 민족의식이라고는 전혀 없네. 그냥 잘 나가는 나라 편이네.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이게 간접적 제시야. 근데 얘가 지금 뭐라 그랬어? 우리 사촌 언니 대석이는 어떤 애래? 대석 언니는 똘똘하고 기운 세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천하 말썽뿐이야 라고 직접 말을 해버리죠.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직접적 제시야. 직접 제시. 아까 선생님들은 다 간접 제시고요. 얘는 직접 제시입니다.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대석 언니네 집은 읍에서 심리나되는 곳이 없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야 소문을 들었노라고 했다. 대석 언니는 직원실을 넌지시 넘겨다 보더니 싱긋 웃으면서 척 직원실 안으로 들어섰다. 왜? 놀려보려고 지금 놀리고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직원실 안에 있던 교장 선생님이랑 다른 두 일본 선생님이랑은 못 본 채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뼘박 박 선생님이 눈을 흘리면서 영락없이 일본말로 난다 왜 그래 하고 책망을 했다. 자, 못마땅해 하고 있는데 대석 언니는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고 왜? 일본 이미 망했으니까 자 놀리려고 한단 말이야?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텐노 헤이가가 고상했대죠? 자 바로 놀리는 말입니다. 왜? 이 선생님 뼘박 박 선생님은 뭐하니까? 일본을 맹신하고 추종하니까 선생님 일본 망했다고죠? 항복했대죠? 라고 놀리고 있어 하고 묻는 것이다. 뼘박 박 선생님은 성을 버럭 내어 그 큰 눈방울을 부라리면서 여전히 일본말로 잠자코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방지기 싫이 하고 쫓아와서 곧 한 대 갈길 듯이 을러댔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어때? 일본의 패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일본의 패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있어. 와, 이렇게 망했다고? 말이 안 되지.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대석 언니는 되돌아 나오면서 커다랗게 소리쳤다. 텐노헤이가 자, 욕을 한 거죠. 천황폐하 망할 자식이라고 욕을 했어. 근데 다 점점점 아무도 뭐라 못하지. 자, 만일 다른 때 누구든지 그런 소리를 했다간 당장 큰일이 날 판이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이랑 두 일본 선생님은 그대로 못 들은 척 코만 빠뜨리고 앉았고, 자, 기운 없이 뿅막 박 선생님도 잔뜩 눈만 흘기고 있을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았다. 왜? 일본이 진짜로 패망했으니까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런 걸 보면 정녕 일본이 지고 덴노헬가가 항복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기승을 떨지 못하는 모양인 것 같았다. 마침 강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떡거리고 뛰어왔다. 강 선생님은 본집이 이웃 고을이었다. 오, 너희들도 왔구나. 잘 들었다. 너희들도 다들 알았지? 우리 조선이 해방이 된 줄 알았지? 얘들아, 우리 조선이 독립이 됐단다. 독립이. 일본은 쫓겨가고. 자, 되게 기뻐하는 모습. 그 지질이 우리 조선 사람을 못살게 굴고 하시하고, 하시 아래로 깔보고 낮춰보고 피를 빨아먹고 하던 일본이, 그 외놈들이 죄다 쫓겨가고 우리 조선은 독립이 돼서 우리끼리 잘 살게 됐어. 잘 살게. 자, 바로 뭐예요? 자, 여기서 그 지질이 쫓겨가고 해서, 자, 이 사람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자,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 의젓하고 점잖던 강 선생님이 그렇게도 들이다 날뛰고 덤비고 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바로 독립에 대한 기쁨과 감격입니다. 기쁨, 감격. 자, 그래서 우리 강 선생님은 민족의식이나 이런 의식을 가진 인물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죠. 자, 만세 불러야지. 만세, 독립만세. 독립만세 불러야지. 태극기 없니? 태극기. 아무도 안 가졌구나. 너흰 참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했을 게다. 자, 얘네들 어리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 말쯤에 태어났겠지. 그러니까 얘네들 본 적이 없겠지. 가만히 있자. 내 태극기 만들어가지고 나올게. 그러면서 강 선생님은 직원실로 들어갔다. 자, 세 방이 되고 기뻐하는 강 선생님과 코가 쑥 빠진 박 선생님. 자, 강 선생님이 직원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교장 선생님이랑 두 일본 선생님은 인사를 하려고 풀기 없이, 활발한 기운 없이 일어섰다. 강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더러 말을 했다. 당신들은 이제는 일 없어. 자, 필요 없어. 어서 집으로 가 있다가 당신네 나라로 돌아갈 도리나 호우. 아무도 대꾸를 못하는데 뺨박 박 선생님이 주저주저 하다가 아니 자상히 알아보긴 하고서 역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하니까 강 선생님이 버럭 큰 소리로 말한다. 무엇이었지? 자넨 그래 무어가 미련이 남은 게 있어. 외놈들하고 대가리 맞대고 앉아서 수군덕거리고 있나? 혈서로 지원병 지원 한 번 더 해보고파 그러나? 아따 그다지 애달 거들랑 외놈들 쫓겨가는 꽁무니 따라 일본으로 가서 살지 그러나? 자네 같은 충신이면 일본서도 괄시 하찮게 대하지는 않을걸. 자, 바로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뭐 그렇게 아직도 일본이 좋니? 하면서 자, 친일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박 선생님의 친일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강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뺨박 박 선생님은 그만 두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자, 왜 지금 아무 말을 못해? 일본이 있을 때는 당당했지만 지금 친일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꼼짝 못하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왜 아무 말을 못했다?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당당했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합니다. 강 선생님은 반지를, 자, 종이를 여러 장 꺼내놓고 붉은 잉크와 푸른 잉크로 태극기를 몇 장이고 그렸다. 그려내놓고는 또 그리고, 그려내놓고 또 그리고, 왜? 애들한테 이제 나눠주려고,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를 그리면서 그러다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여보게 박선생, 자, 이제 박선생한테 화가 누그러져서 이제 다시 얘를 달래봅니다. 하고 불렀다. 그러고는 잠자코 앉아있는 뼘밥 박선생님을 한번 돌려다보고 나서 타이를 듯이 말했다. 내가 좀 흥분해서 말이 너무 박절, 너무 인정머리가 없었나 봐. 어찌 생각하지 말게. 그리고 인제는 자네나 나나 그동안 지은 죄를 우리 조선 동포 앞에 속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자, 그러면 뭘 잘못해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속죄해야 된다고 생각할까? 강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제를 어떻게 막 하진 않았지만 일제의 어떤 그런 거에 동조해서 일제가 하라는 대로 아이들을 가르쳐 왔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조차도 잘못됐다. 이건 언젠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우리 속죄 받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 바로 뭐다? 일제가 하라는 대로 아이들을 가르쳐 왔던 것. 일제강점기에 어떤 선생님으로서의 죄책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다음에 민족이 우리를 심판하고 죄에 따라 벌을 줄 날이 오겠지. 바로 일제 강점기에 자, 일제 어떤 막 완전 적극적으로 동조는 못해도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제가 하라는 대로는 했을 거 아니야. 일제 강점기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선생님으로서의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약간의 죄책감이 있다는 것. 자, 그러나 장차에 받을 민족의 심판과 벌은 장차에 받을 민족의 심판과 벌이고 시방, 당장 조선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할 일이 좋은만인가. 우리 같이 손목 잡고 건국에 도움이 될 일을 하세. 자, 이리 와서 태극기 그리게. 독립 만세부터 한바탕 부르세. 자, 하니까 뼘밥 박 선생님은 아무 소리도 않고 강 선생님 옆으로 와서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자, 그럼 이제 뭐다? 박 선생님도 일본이 패망했다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현실에 순응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박 선생님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거. 자, 우리 소주제 가볼까요? 일제가 패망하고 조선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해방 소식에 대한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반응이 굉장히 다른데 자, 박 선생님은 자, 바로 어때요? 일본 선생님들과 직원실에 모여 앉아서 초상난치처럼 근심에 쌓여가지고 기도 죽고 맥이 빠져 있어요. 우리 아까 코가 쑥 빠져 있었다 했었죠? 자, 쉽게 패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강 선생님은 막 들이 날뛰면서 기뻐하고요. 독립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손수 태극기를 만들고 있어요. 태극기.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에게 꼼짝 못하니까 원래는 이렇지 않았단 말이야. 원래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굉장히 당당한 박 선생님이었는데 자, 강 선생님이 뭐라 하는데 아무 대꾸를 못해. 뭐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박 선생님은 뭐 했어? 일제에 동조하고 일제를 찬양하고 일제를 추앙하고 막 이렇게 해왔단 말이야. 그랬는데 일제가 망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자, 이제 절정으로 가봅시다. 절정. 자, 절정은 뭐예요? 자, 갈등의 최고조. 자, 갈등의 최고조고요. 또 어떤 경우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 갈등의 최고조라고 붙이면 되겠고. 자, 그 뒤로 광복이 되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강 선생님과 뼘덕 박 선생님은 사이가 매우 좋아졌다. 뼘덕 박 선생님은 학과 시간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일본이 우리 조선을 빼서 저희 나라의 속국으로 삼던 이야기도 해주었다. 외놈들은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 천하의 불축한 인종이어서 남의 나라와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이라고 했다. 자, 그렇게 일본을 찬양하더니만 이제 일본은 아주 나쁜 놈들이야 적대시하고 있죠. 왜? 일본이 힘이 없어졌으니까. 자, 바로 힘이 좀 있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 편이 되면 좋은 애들. 걔네 편에 딱딱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 가네가 붙었다 쓸개가 붙었다 한다. 이런 말 들어봤자 바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기회주의적이라고 합니다. 기회주의적인 태도. 자,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일본이 막 되게 좋아서 일본 찬양한 게 아니라 일본이 그때 잘 나가고 일본이 센 애들이니까 일본과 어우러지면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본을 그렇게 추앙한 거야. 자,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도 우리 조선에 쳐들어왔고 그랬다가 이순신 장군이랑 권율, 도원수한테 아주 혼이 나서 쫓겨간 이야기도 해주었다. 우리 조선은 역사가 4,000년이나 오래되고 그리고 세계의 어떤 나라 못지않게 훌륭한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뼘덕 박 선생님은 한편으로 열심히 미국 말을 공부했다. 왜요? 이제 미국이 대세니까. 그러면서 우리더러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가거들랑 미국말을 무엇보다 많이 공부하라고. 시방은 미국말을 모르고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바로 하고 이 부분에서 바로 해방 후, 광복 후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광복 혹은 해방 후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 선생님도 미국말 공부를 하고 애들한테도 미국말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회주의적인 인간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뼘덕 박 선생님은 한 1년 그렇게 이 미국말 공부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미국 병정이 오든지 하면 일수통역을 하고 했다. 중학교에 다닐 때 조금 배운 것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체득했다고 했다. 미국 병정은 벽 공출을 감독하러 와서 자, 우리 공출도 시대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출. 자, 공출 무슨 뜻이에요? 자, 국가가 필요해. 그래서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강제로 걷어가는 게 공출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확량을 강제로 나라에서 쓰기 위해서 걷어가는 거야. 자, 벼 공출을 했다. 벼가 공출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감독하러 와서 우리 뼘덕 박 선생님을 그 꼬마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동네에 돌아다녔다. 통역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뼘덕 박 선생님은 미국 양복을 얻어 입고 미국 통조림이랑 과자를 얻어 먹고 했다. 바로 미국에 협력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 미국에 협력하며 자, 지금 어린아이가 서술해서 약간 이익들을 이렇게 귀엽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사실 한편으로 보면 보세요. 이렇게 미국 편들고 미국의 동조에서 쫓아다니면서 얻어먹은 게 기껏해야 양복이랑 통조림 과자란 말이야. 좀 추잡스럽죠. 좀 웃기지 않니? 이런 게 풍자라는 거야. 얻었는데 막 대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얻어먹었어. 이런 것들도 풍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익을 얻고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해방 뒤에 새로운 김 교장 선생님이 갈려나가고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되었다.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된 다음부터는
뺨박 박 선생님은 강 선생님과 도로 사이가 나빠졌다. 강 선생님은 교장이 된 지 1년이 못 되어서 파면을 당했다. 어른들의 말이 강 선생님은 빨갱이라고 했다. 그래서 파면을 당했노라고 했다. 자, 빨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이때 당시 우리 시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다? 빨갱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념의 대립이 강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나라가 그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고 특히 빨갱이라고 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념 갈등이 있었다. 이때 당시 시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또 누구는 뺨박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을 그렇게 꼬아댄 것이지. 그러니까 제 빨갱이야 라고 얘기한 거지 강 선생님은 하나도 빨갱이가 아니라고도 했다. 지금 박 선생님은 누구랑 다녀요? 미군이랑 다니란 말이야. 미국과 가까이 지내요. 그래서 미국에게 야 쟤 빨갱이야 라고 해서 잘라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자. 자, 강 선생님이 파면을 당한 뒤를 물러받아 뺨박 박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 교장이 된 뺨박 박 선생님은 그 작은 키가 으쓱했다. 자, 그러니까 박 선생님에 의해서 강 선생님이 잘렸다. 자, 초주제 가볼까? 강 선생님이 미국을 추종하는 이번엔 미국을 추종하는 박 선생님과 대립하다 결국 파면을 당합니다. 자, 광복 정과 후에 박 선생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데요. 전에는 조선말 쓰면 혼났고 일본 국왕을 찬양하고 일본에 충성했다면 광복 이후에는 일본 아주 나쁜 나라야 하면서 적대시하고 조선을 칭송하면서 또 미국말 공부해야 된다 권유하고 미국에 협력하면서 이익을 얻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말로 한번 가보자. 나갔으면 우리 결말은 이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뭐 인물 간의 운명이 결정되고 하는 단계가 결말이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뭐 보통은 인물의 어떤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고 보통 이런 게 결말의 특징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자, 뺨박 박 선생님은 미국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이 세상에 미국같이 훌륭한 나라가 없고 미국 사람같이 훌륭한 백성이 없다고 했다. 우리 조선은 미국 덕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미국을 누구보다도 고맙게 여기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하느니라고 했다. 자, 그럼 지금 뭐야? 지금 이제 미국이 힘이 제일 세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순종해야 돼. 얘네들을 따라야 돼. 얘네들한테 복종해야 돼.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바로 뺨박 박 선생님의 요런 말들. 저도 다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어린 서술자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한 말을 그냥 들은 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해요. 자기 생각 없이. 자, 우리가 혹시 말 끝에 미국놈이라고 하면 뺨박 박 선생님은 단박 붙잡아다 벌을 세우곤 하였다. 전에 덴노에이카 바가 청랑폐하 마을 자식이라고 한 것만큼이나 엄한 벌을 줬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뀐 겁니다. 이놈아, 아무리 미련은 소견이기로 자부하라. 우리 조선을 독립을 시켜주느라고 자기 나라 백성을 많이 죽여가면서 전쟁을 했지. 그래서 그 덕에 우리 조선이 외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이 되질 아니했어? 그뿐인가? 독립을 시켜주고 나서도 우리 조선 사람들 배 아니 고프고 편안히 살라고 양식이야, 옷감이야, 기계야, 자동차야, 석유야, 설탕이야, 구두야, 무엇 죄다 골고루 가져다 주지 않아? 그런데 그런 고마운 사람들더러 미국 놈이 뭐야? 자, 바로 미국을 고마워해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자, 벌을 세우며 뺨박 박 선생님은 이렇게 꾸짖곤 하였다. 자, 그래서 박 선생님 어떻다? 자, 미국을 추종하고 찬양한다.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잘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자, 어린아이이니까 뭘 잘 몰라서 선생님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뺨박 박 선생님더러 미국에도 덴노웨이가, 그러니까 천황폐하가 있느냐고 물었다. 자, 어때? 굉장히 어린아이라서 순진해요. 자, 뭘 잘 몰라. 서술자. 어린 아이라서 뭘 잘 몰라. 굉장히 순진, 무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자, 미국에 덴노에이가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일본의 덴노에이가처럼 우리 조선 사람을 친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잘 되도록 근심을 하며 온갖 물건을 가져다 주고 할 이치가 없기 때문이었다. 해방 전에 뺨박 박 선생님은 덴노에이가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잘 살기를 근심하신다고 늘 가르쳐주곤 했다. 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거고 풍자를 높여줄 거고 웃기게도 만들어줄 건데 또 그 다음 웃긴 내용이 또 나와요. 뺨박 박 선생님은 미국에는 덴노에이가는 없고 덴노에이가보다 훌륭한 돌멩이라는 양반이 있다고 대답했다. 자, 이런 어떠냐면 어린아이다 보니까 잘 모르죠. 자, 이 돌멩이라는 양반은 누굴까? 이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트루먼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박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중학교 때 미국말을 배웠다고 했는데 약간 일본식으로 트루만이라면 도루망이라고 했겠지. 도루망이라는 양반이 있다. 그럼 애들은 영어 모르니까 돌멩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바로 이 선생님이 한 말을 약간 우스꽝스럽게 나타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희화화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풍자예요. 풍자, 웃기다. 자, 어린아이다 보니까 자, 이런 서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때? 웃겨요. 되게 웃겨. 자, 우리는 그럼 이번에는 그 돌멩이라는 훌륭한 어른을 위하여 미국 신민노 세이시, 그러니까 미국 신민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시켜서 불렀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미국을 위한 이런 노래, 이것을 부르고 기미가요 대신 돌멩이 가요를 부르고 해야 하나 보다 고 생각했다. 자, 이런 것도 되게 웃기죠. 아무튼 자, 뭐라고 얘기해? 뺨박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자, 어린아이인 나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 자, 어린아이다 보니까 이 뺨박 박 선생님의 태도,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태도, 일본을 막 칭찬했다가 갑자기 일본을 막 욕하고 미국을 또 막 칭찬하고 이런 모습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다 보니까 자, 이해하지 못한다. 바로 박 선생님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나는 미국을 찬양하는 박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의 눈에 비친 박 선생님의 모습. 자, 박 선생님은 광복 전에는 그렇게 일본을 찬양하더니 광복기 되자마자 갑자기 미국을 엄청 찬양해. 자, 그러니까 어때? 오, 이상하네, 저 선생님. 이라고 얘기하자. 자, 광복 전에는 일본을 찬양하다가 광복 후에는 미국을 찬양하는 박 선생님. 바로 자, 이런 박 선생님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판단이 미숙한 어린아이인 나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져서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운 효가 어리숙하고 순진한 아이의 시각으로 사건과 인물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비판하는 대상의 부정적인 면모가 더 부각돼요. 그래서 읽으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풍자의 효과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박 선생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고요. 자,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보이고 있죠? 자, 우리 학습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등장인물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소설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을 비교해 볼 건데요. 두 인물은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자, 박 선생님은 외모와 성격, 키가 작고 머리가 엄청 큰데 옹졸하고 화를 잘 내.
강 선생님은 키가 몸집이 크고 수월하게 생겼고요. 잘 웃고 온순해요. 자, 조선말을 사용하는 학생. 자, 박 선생님은 벌을 주고 심하게 혼냅니다. 막 때리고요. 하지만 강 선생님은 일본말을 사용하라고 강요하지 않고요. 학생들이 일본말로 물어도 조선말로 답을 해요. 바로 이런 일본의 정책에 있어서 소극적이나마 저항하는 모습으로 민족 정신이 강한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해방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박 선생님은 기가 죽고 맥이 빠졌다면 강 선생님은 들이 날뛰고 기뻐합니다. 해방 뒤 박 선생님은 일본을 비난하고 미국을 칭송하고요. 파면당한 강 선생님 대신 교장 선생님이 되었죠. 자, 강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가 금방 파면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박 선생님 어떤 사람이냐? 해방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네. 자, 시대 상황에 따라 강한 쪽에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 소설에 묘사된 박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풍자의 효과를 알아보자. 자, 여기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부분들 바로 키가 너무 작아서 심지어 혈서로 지원했는데 키가 안 돼서 떨어져서 막 울었대. 자, 이런 것도 웃겼고요. 또 작은 키에 몸집이 한 줌만 하고 그 몸집 위에 깜짝 놀라는 머리통 그리고 얼굴도 뒤통수 앞이마가 내솟고 좁은 이마 밑에 눈썹이 시꺼멓고 왕방울 같은 두 눈은 부리부리하니 정기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목소리가 쨍쨍하고 뭐 무섭게 한 얼굴을 들이고 자, 그리고 요거 말고도 자, 이런 거는 외형 묘사였고요. 자, 싸울 때 싸우는 걸로 혼낸 게 아니라 뭘로 혼냈다고? 조선말 하는 걸로 혼냈다고. 이것도 풍자라고 그랬고 자, 나가 어린아이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되게 우스꽝스럽게 전달했거든. 바로 이 말도 역시 풍자된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게 뭐라고? 풍자를 써. 자, 풍자를 썼을 때 얻어진 효과는 뭐예요? 읽는 이에게 웃음을 유발할 수 있고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부각하면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구만. 자,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풍자는 뭐다? 별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비꼬아서 표현해서 웃음을 유발하고요.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을 폭로하는 거다. 특히 부정적인 것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자, 웃음을 유발해서 읽는 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고 개인이나 사회의 부조리, 어리석음 등과 같은 부정적 대상을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여기까지 문제 먼저 풀게요. 우리 98페이지에 적용을 먼저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자, 다음은 조선 후기에 사설 시조다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일단 시조가 뭔지 정리부터 하고 나서 내용으로 갈게요. 자, 그럼 먼저 시조. 자,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정형시. 자, 정형시가 뭐예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 그래서 운율이 바깥으로 나오는 외형률이죠. 자, 시조는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고려 말에 형식이 완성돼요. 그리고 조선시대 활발하게 만들어지다가 자, 현재까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조는요. 과거에 쓰여진 시조를 고시조, 오늘날 현재에 쓰여지는 시조들을 현대시조라고 불러요. 시조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시조의 형식을 평시조라고 하고 평시조. 평시조는 형식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3개의 장, 3장, 자, 초장, 중장, 종장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장당 2구씩이에요. 그래서
3장에 2구씩 있으니까 6개의 구. 글자 수는 45자 내외, 엄격하진 않고 안팎으로. 한 장을 몇 번 끊어 읽을 거냐면 4번씩 끊어 읽는 4음보고, 음보당 글자 수는 3글자 또는 4글자, 3, 4조, 4, 4조라고 부르죠. 글자 수가 고정됩니다. 근데 약간 아까 내외라고 했으니까 여유가 있고요. 종장의 음수가 3, 5, 4, 3이 기본 음수예요. 근데 이 기본 음수 중에 다른 애들은 바꿔도 되는데 고정되는 부분, 종장의 첫 번째 음보는 3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못 바꿔. 무조건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이에요. 이게 평시조야. 그러면 우리 여기 나오는 사설시조는 뭐냐?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때 보통 나옵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엄격한 신분제 사회고, 이건 보통 시조는 양반이나, 왜냐면 형식을 딱딱 지켜서 써야 되니까 양반이나 혹은 기녀, 기생 이런 사람들이 주로 썼어요. 근데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전쟁도 겪고 그러면서 신분제가 흔들리기도 해요. 매간매직도 있고 또 백성들 중에서도 뭐 농업 생산력이 늘어난다든지 상업이 발달한다든지 하면서 돈을 많이 번 평민들도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 양반 그거 별건가? 나도 시조 쓸 수 있어. 이렇게 어떤 그 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시조를 평민들도 쓰기 시작합니다. 평민들은 엄격하게 규칙을 맞춰서 쓰기는 어렵겠지, 평민들이 주로 쓴 시조가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형식 중에서 아까 3개장에 6개의 구랬잖아. 근데 9 이상 아주 길게 늘어져 있는 형식을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평시조보다 9 이상 늘어나 있는 그런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해요. 어시조라는 것도 있는데 어시조는 약간 한쪽이 삐끗 엇나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어시조고요. 사설시조는 평시조보다 9 이상 아주 길게 늘어져요. 보통 초장이나 중장을 아주 길게 늘여 쓰는 게 사설시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로 내려가시면 사설시조, 자, 사설시조 언제 나온다고? 조선 후기에 의식 수준이 성장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얘는 그래서 뭐다? 사설시조고요. 그래서 보통 평민들이 쓰기 때문에 사설시조는 누가 썼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작자 미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 풍자하는 시조라고 했는데, 자, 볼까? 성격을 먼저 보면, 자, 부정적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내는 풍자가 들어갈 거고요. 우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동물로서 빗대어서 돌려 말한다. 자, 우리 돌려 말하는 게 우의적인 거야. 직접 말 안 하고 동물에 빗대어서 돌려 말할 거고요. 또 되게 우스꽝스러운 면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건 해학적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내용 한번 볼까? 초장, 중장, 종장. 자, 보기만 해도 중장이 엄청 길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끊어보면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엉이에 치달아 앉아. 자, 지금 어때? 자, 내 음보를 잘 지켜줬고요. 두꺼비 파리를 물고 한 구, 두엉이에 치달아 앉아. 두 번째 구. 자, 그럼 중장이 길어집니다. 건너산 바라보니 한 구, 백송골이 떠있건을 두고 가슴이 성급하여 해 훌쩍 뛰어 내갔다가 내 주어 말에 자빠지고 다섯. 자, 지금 3구나 늘어났지? 자, 이렇게 2구 이상 길게 늘어져 있는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부르고, 못 쳐라! 자, 사설시조도 종장의 첫 음보는 3글자 고정이야. 못 쳐라! 글자 수 고정되어 있고, 날랜 나일망정, 어열질 뻔 하여라. 이렇게 4번 끊어집니다. 못 쳐라! 여기는 글자 수 고정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가볼까요? 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다가 치는 위야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나타내는 상징적인 소재. 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자, 두어미에 앉아 있어요. 자, 그럼 두꺼비는 파리보다 세 파리를 쥐어짜는 탐관오리를 나타내고 파리는 이러한 탐관오리에게 쪽쪽 빨리는 존재, 힘없는 백성이죠. 자, 두엄은 아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니? 풀, 집 또는 가축의 배설물 따위를 썩힌 거름, 그러니까 썩은 거름더미야. 우리 보통 과거에 돈과 관계된 것들을 가장 지저분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산업공상할 때 상인이 맨 밑으로 들어가는 건 돈과 가장 가까운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썩은 거름은 뭐냐? 파리를 쥐어짜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 뭐 뇌물 받은 거 이런 거 있지? 이런 걸 두엄이라고 나타내는 거야. 자기가 파리 쥐어짜서 재물을 막 쌓은 다음에 그 위에 착 앉아 있어. 건너산 바라보니 누가 있어? 백송골이 있단 말이야. 자, 백송골. 백은 하얗다. 송골은 송골매. 매 알죠? 매. 독수리 같은 거. 매 알지? 자, 이 백송골이 떠 있어요. 자, 매는 두꺼비를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두꺼비보다 세네. 훨씬 더 높은 중앙의 고위 관료. 아니면 뭐 외세. 중앙의 고위 관료. 자, 이걸 봤어. 자기보다 센 애를 봤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가슴이 섬뜩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엉 걸음더미 아래 자빠져버렸어. 어때? 우스꽝스럽죠? 희화화. 자, 희화화가 뭐야? 우스꽝스럽게 나타낸다. 자, 희화화에서 풍자하고 있는 거야. 우스꽝스러운 존재처럼 나타내주죠? 바로 어떤 인물? 약자를 쥐어짜고 강자한테는 꼼짝 못하는 이런 탐관오리들을 비판 풍자하기 위해서 우스꽝스럽게 그려놓고 못 쳐라. 여기서 누가 말하는 거게? 두꺼비가 말하는 거야. 아이고 됐어. 자, 약간 못 쳐라. 날랜 나이방도 내가 날랬으니까 망정이지. 어혈 피멍될 뻔했네. 자, 자빠진 주제에 큰 소리를 치고 있단 말이야. 자, 허풍 허세를 부린다. 허세를 부리는 모습. 자, 이런 것들이 풍자라고 보면 돼요. 허세. 자, 우리 한자성어로는 뭐라 그럴까? 자기가 내가 날랬으니까 망정이지. 자화, 자찬. 자, 그리고 허세 부리는 거 우리 뭐라 그래요? 허장, 성세. 자, 이런 한자성어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여기서 풍자의 대상은 누구? 두꺼비입니다. 자, 그럼 주제 정리해볼까? 자, 사설시조였고요. 주제는 탐관오리의 이중성. 자,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꼼짝 못하고 자,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요. 또 별거 없으면서 되게 있는 척 허장성세를 부리기도 하죠. 우의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자, 백송골이 나타나기 전과 후의 두꺼비의 모습. 나타나기 전에는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앉아 있었는데 나타나고 나서 깜짝 놀라서 도망치려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죠. 자, 그러면 오른쪽. 자, 이 사설시조가 창작된 시대 배경을 참고해서 각 동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써보자. 조선 후기에 부정부패가 극심해지면서 백성들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방의 탐관오리들은 백성에게 억지로 곡식을 빌려주고 거기에 높은 이자를 매기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땅에 세금을 매기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자 지방의 탐관오리들이 누구다? 두꺼비구나. 자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게 두엄이구나 라는 거. 자 그리고요 이를 중앙의 고위 관료에게 뇌물로 바치기도 했다. 자 중앙의 고위 관료는 그럼 누구야? 백송골이죠. 얘한텐 꼼짝 못했지? 이처럼 지방의 탐관오리들은 자신의 승진과 안위를 위해
힘없는 백성 파리를 괴롭힌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두꺼비는 지방의 탐관오리, 자, 파리는 힘없는 백성, 자, 백송골은 중앙의 고위 관료. 자, 그럼 사설시조가 풍자하는 건 뭡니까? 자신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중앙의 고위 관료에게는 굽실거리면서 자신보다 힘이 없는 백성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탐관오리의 부조리함을 풍자하는 사설시조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풍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두꺼비를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했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를 만평으로 풍자하는 이런 것도 나오죠. 우리 여기 보면 미세먼지 때문에 꽃놀이를 즐기지 못하는 그런 만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를 끝까지 풀어볼게요.